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멋진 책을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공유경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인데요. 이 책 너무 요즘에 아주 핫한 주제인 이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법적으로 또 의미 있게 서술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현실 문제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법은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바로 우리 국민과 소비자가 더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법다운 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다양한 법률이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새로운 분야라고 인정받고 있는 이 플랫폼 분야에서 어떤 법의 역할을 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삶을 더 넉넉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더 나은 법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기업원은요, 이 플랫폼 경제 이 분야에서도 더 나은 기업들의 활약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나은 상태로 가는 자유를 누리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오늘 이 북콘솔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발표를 해주실 우리 이병준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학생 같이 토론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 함께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외대에서 민법과 소비자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병준이라 합니다. 저는 지금 한 6, 7년 전부터 외대에서 소비자법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법의 현황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를 뭐 1년에 한 10차례 이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그 기획된 주제로 그 세미나를 개최해 갖고 책으로 이제 묶고 있고요. 그 책을 이제 세 번째로 묶은 게 이번에 이 공유경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이제 이 책의 상당 부분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논제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당 부분의 글을 썼는데요. 지금 이제 공유경제를 이제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유경제 플랫폼과 이제 소비자 보호의 이제 쟁점에 관해서 오늘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공유경제가 일단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경제 주체가 누구인지 그에 관해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지만 그 다음에 현상적으로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이해할 수 있는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과연 진정한 공유경제 기업인가, 그거는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법학을 하다 보니까 공유경제의 법적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경제는 무엇인가? 이건 영어로의 번역문입니다. 쉐어링 이코노미. 쉐어링이라는 것은 같이 나눈다 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라고 본다 그러면 이 공유경제라는 의미, 이게 번역문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는 같이 공동 소유한다는 것인데, 쉐어링을 할 때는 같이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이용한다. 그래서 공용경제가 더 맞다라는 그 시각도 있는데요. 워낙 공유경제라는 말이 이제 사람들이 입에 붙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저도 그냥 대세에 따라서 공유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개념을 바라볼 때는 같이 나눈다. 물건, 지식, 그런 같은 것을 나눠서 같이 향후하고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유경제, 이 쉐어링 이코노미 개념 말고도 collaborative consumption이라는 협력적 소비라는 개념이 또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소비한다. 같이 소비한다는 건데, 같이 소비도 하고 같이 소유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지식재산권을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지식재산권의 일부를 같이 공동 소유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협력적 소비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요새 이 그 지식재산권을 일부 소유할 수 있는 형태를 파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등장했죠. 그래서 그 플랫폼은 이제 협력적 소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협력적 소비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넓은 개념보다는 좀 더 좁은 개념인 쉐어링 이코노미를 중점적으로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것은 원래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향약이나 두레, 우리 조선시대에 갖고 있었던 옛날 관념을 생각해 보시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뭐 제사를 지낸다,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같이 주민들이 모두 다 모여갖고 그 장례식을 같이 치르고, 또 같이 협동을 해서 같이 수학도 하고, 그런 게 노동의 이제 공유거든요. 그런 그 사상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전통적인 그런 공유 사상과 현대적 공유 사상은 뭐가 틀리냐면 지역적 기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뭐냐면 인터넷을 통한 플랫폼이 이제 등장하면서 지역적 기반이 사라지고, 세계 어디 존재하든 간에 그 제공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연결을 시켜주는 게 바로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시켜주는 게 플랫폼의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적으로 그거를 협력적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쉐어링 이코노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유경제 플랫폼이라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유경제 기본법 이 통과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하나 안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제 공유경제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유자산을 봉한 공급자에게 유유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유자산이 창출하는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자산, 남는 자산을 다른 사람과 같이 이용한다라는 것이 원래 공유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정보통신을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 유효자산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매칭시켜준다라는 의미로 공유경제가 현대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 주체인데요. 공유경제에서 주체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자가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로서 이용을 합니다. 이런 그 관념이 생긴 것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일어나면서 이와 같은 관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량 소비, 대량 생산, 생산, 대량 소비 사회에서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이 바로 소비자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공유경제에서는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고 단순한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면 사업을 목적으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서 제공하는 겁니다. 소비하는 사람도 개인으로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각이 이제 중요합니다. 개인이 공급하고 개인이 소비한다. 그리고 공급자의 역할도 하면서 소비자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또 융합되기도 하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대표적인 공유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이제 예로 들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과연 그러면 공유 경제를 실현한 기업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버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금지돼서 지금 서비스가 일부만 제공되고 있는데 타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갔을 때 우버를 타봤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갔을 때 우버를 타봤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게 금지가 됐기 때문에 우버를 못 탔어요. 그러면 우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나라의 기존의 그 운송 수단을 제공하고 있던 택시 산업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택시 산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택시를 일단 한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 18년 된 택시가 와요. 예. 덜덜덜거리면서 옵니다. 그리고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까무잡잡한 그 인도계 사람이 와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좀 불친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택시 산업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돼 있고 그래서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우버를 통한 운송수단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적 혁신을 이제 미국에서는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버를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택시 산업이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 장려를 이제 하게 된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암스테르담 갔단 말이에요. 암스테르담 갔을 때는 제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거기 우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가 우버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우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인디아포리스에서 그 우버를 탔을 때는 새 차가 와요. 아주 깔끔하고 새 차가 오고 미국 사람이 와요. 미국 사람이 운전하는 거 와요. 동네 아저씨가 이제 운전하고 있습니다. 동네 아저씨예요. 개인이에요. 개인이 그냥 와서 해요. 그리고 제가 이것만 갖고 돈 버느냐 물어봤을 때 그 택시 기사는 이거로는 한 절반 정도 벌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뭔가 망가졌다 그러면 가서 수리도 하고 그래서 자기 노동력을 여기저기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홍반장이라고 그 동네 모든 일들을 처리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공유 경제를 실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동네의 모든 자빌들을 해주면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교용을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유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암스테르담 갔더니 택시가 이제 그 우버를 갖고 있고 다른 중개 플랫폼에 딱지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그냥 콜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제 그 암스테르담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느냐? 택시 수요가 완벽하게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그걸 허용하게 되면 택시 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들만 그거를 우버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독일은 이제 갔더니 왜 독일은 우버가 없느냐? 거기는 택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택시가 뭐냐면 다 벤츠예요. 다 고급화돼 있어요. 안정화돼 있어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년 된 덜덜덜거리는 차가 오고 마음이 불안해요. 타면 제가 도착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안정하게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독일은 다 벤츠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뒤에 앉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그런 그 새로운 운송수단 체계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공유경제를 일부 허용하긴 해요. 뭐냐면 이제 택시 같이 이제 도시 내에서 운송하는 경우는 허용을 안 하는데 다른 도시로 갈 때 그때는 이제 카풀을 하거든요. 카풀은 허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택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풀은 허용하는 쪽으로 그 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 운송수단 체계를 어떻게 갖췄냐에 따라서 허용하기도 하고 허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에어비앤비를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 실현할까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에어비앤비도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공유경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아파트에 뭐 아니면 시골의 집에 방 4-5칸이 있는데 이제 뭐 자녀들이 다 결혼해갖고 한 2-3방이 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그 남아있는 방을 빌려주는 것이 이제 그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 통해서 여러 방들을 이제 이용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 아니, 한 30만 원짜리부터 계속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30만 원짜리는 이제 그런 사업자들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그 공급자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점점 내려갈수록 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강릉에 갔을 때는 빈집이 아니라요. 자기가 그냥 아파트를 하나 사고 거기서 계속 에어비앤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가끔 거기 가서 자기도 하지만 원래는 거기서 이제 자고 그다음에 이제 빈 방이 되는데
거기 이제 안 자고 그냥 거기 방 빌려주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이제 그 빌려주면 안 되거든요. 숙박용으로. 지금 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오피스텔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호텔도 에어비앤비 통해서 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전 사업자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그럼 과연 공유 경제를 이제 실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유 경제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대 개인에서 일어나는 것이 공유 경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혼합된 형태입니다. 그렇죠? 개인 대 개인도 있고 사업자 대 소비자도 있는데 이런 혼합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혼합된 형태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인 대 개인을 이제 연결하는 플랫폼이지만 주로라는 표현을 써갖고 이와 같은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개념 정의를 광의로 이제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의 광의의 그런 공유 경제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당근마켓이 이제 대표적인 공유 경제 기업입니다. 당근마켓의 경우는 이제 중고 물품을 이제 파는 것이죠. 그러면 팔기 때문에 이게 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을 돈을 주고 팔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유경제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당근마켓에서는 사업자는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파는 것이 보이면 퇴출을 시킵니다. 아예 당근마켓에서. 그래서 이제 개인 대 개인 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공한 거의 유일한 모델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경제 법적 규율인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법률은 이제 사업자를 이제 규율하는 법 내지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규율한 법인 소비자법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관광진흥법 내지 전자상거래법인데요. 이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민박업을 제공하는 사람 또 통신판매업자는 다 사업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법률을 보시면 이 자격 요건, 그러니까 뭐냐면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민박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지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무를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게도 다양한 의무들이 이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인 간의 그 공유 경제를 실현하는 그런 모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업자법 내지 소비자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개인들이 이와 같이 부과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의무들을 지킬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가 방 일주일에 한 3번 빌려주는데 그와 같은 시설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면서까지 할 마음이 있을까요?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그런 규제를 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유경제는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인데 기존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과잉 규제가 일어납니다. 과잉 규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활동하는 그런 주체들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안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마음 졸이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원도에 가서 아파트에 한 방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죠. 민박업 등록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안 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민박업 등록을 안 하면서 자기가 그 방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행정청에서 와서
당신 왜 등록 안 하고 있다 그러냐고 하면 위법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안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놔두냐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실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화된 법률 규정의 적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규정이 필요하느냐라고 봤을 때 합리적인 선상에서 이제 규제가 필요한데 기존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적용하면 안 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완화된 형태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냐면 그 공유경제의 실장 실패로 인한 문제만 이제 적용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시장 실패의 이제 그 사례를 들어드리면 그 암스테르담에 이제 그 에어비앤비가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빌려주도록 하니까 거기서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파티를 벌이는데 그게 이제 영업 장소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 보통의 경우는 아파트를 빌려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고 거기 이제 그 빌려주니까 아파트를 빌려주니까 다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파티를 벌이면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에어비앤비가 많이 이제 그 있는 지역을 보시면 관광 도시가 이제 많이 이제 됐는데 거기 보면 보통은 이제 자기네들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맨날 아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냥 감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소음이 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방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전체를 다 빌려주는 기 때문에 거기서 파티를 벌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못 빌려주게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이제 도시마다 이제 특성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문제 일으키는 거를 보고 그에 맞춰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규제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규제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느 한도에서 그 인정을 할 것인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민박업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수도 이제 18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공유 경제를 실현한다고 했을 때는 일수를 좀 적게 해야 됩니다. 90일 뭐 그런 형태로 이제 하고 그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원칙은 세워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완화되기 때문에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예외 규정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규정을 만들더라도 혹시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규정은 만들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런 규율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제 뭐 공간 임대, 그다음에 차량 공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중고 거래 등 다양한 그 시장 영역별로 개별적인 이슈에 관한 문제는 제가 거기 이제 책에 같이 다른 교수님들하고 담아놨는데요. 그거를 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공유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책의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련된 주제가 좀 저희 젊은 친구들과도 되게 밀접하게 경험이 있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책을 이제 접했을 때 그래도 좀 읽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좀 이제 또 비전공자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발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용이 정리가 돼갖고 유익했었던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법적 규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좀 생각하시거나 구상하시거나 좀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이 P2P만의 거래 방식 간에 기존의 B2C와는 차별화되는 규제 방식이 좀 있어야 뭐가 있을지 그런 거를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작년에 이제 그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전자상거래법에 그 담는 그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었는데요. 관련해서 그 규정안의 그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라는 겁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아니면 연락처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라고 이제 했는데 그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나중에 분쟁이 그 발생했을 때 거래를 하다가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금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분쟁을 회부하게 되는데 그 회부했을 때 그 게시할 때 개인의 그런 신상 정보가 있어야지만 게시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하는 규정 내용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을 위한 이제 절차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쟁 해결 절차 기구에 그 안내를 해라. 거기 이제 분쟁 해결이 이제 쉽게 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분쟁 해결을 받아라는 안내를 이제 뒀고 또 이제 전자 결제 예금 시스템, 예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치 시스템. 그래서 그거가 이제 마련이 되면 소비자들이 개인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라. 뭐 그런 이제 규정 내용을 뒀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시각이 뭐냐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협조를 해라. 플랫폼에게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이제 예치해라. 그런 이제 안전장치를 이제 마련하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전자상거래법상으로 보면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철회권도 이제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들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그 거기서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의무를 한정적으로 이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고 협력적 소비를 목표로 한다는 제 철학적 사유에서 출발했는데 그렇다면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경제와의 법률적이고 경제적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제 그 우리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경제하고 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적으로 나온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모두 이제 그 취지는 동일한데 유사한데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있죠.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생산하기도 하고 공동 소비를 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농협도 이제 협동조합이고요, 수협도 있고 신용협동조합도 있고 또 한 10년 전에 사회적 기업을 이제 진흥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서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러한 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그 실현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것인데 이게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규모 이제 공급자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대규모 소비자들이 이제 생기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를 이제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수집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워낙 좀 플랫폼의 이용 자체가 모바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모바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생각하고 제3자 이제 보통 이제 선택사항으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서도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뭐 좀 젊은 저희 세대들은 그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은 쿠팡 같은 거 이용하시면 맨날 문자 다른 데서 날라오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 뭐 이거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전자상거래에 있는 모든 거에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뭐 조금 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친화적으로 뭐 나중에 중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특정 이 제공되는 사업자들의 목록들을 뭐 정리해서 이 사업자한테는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싶지 않아라를 좀 이렇게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 좀 정리해줄 필요는 없을까요? 아니면 그게 또 다른 방식의 어떠한 부담으로서 플랫폼 사업자한테 적용되는 걸까요?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이제 보호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개인정보 보호가 사실상 그 법에 의해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정보 동의를 이제 받고 그다음에 동의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갖고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를 할 때 그거를 이제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안 읽어보고 또 무의식적으로 그냥 동의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의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나중에 자기가 동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서 언제 일어났는지 기억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한 400~500번 동의를 해갖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실태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빅데이터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AI가 그 빅데이터를 평가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한 많은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뭐 제가 이제 이번 달에 국회 가서 이 주제 갖고 발표도 했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한 2~3시간 걸립니다.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 기업입니다. 데이터 기업이에요. 예컨대 소카. 소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외부적으로 봤을 땐 소카는 하나의 자동차 임대 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소카 안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 수집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운행 기록을 수집해 갖고 데이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경제 플랫폼은 데이터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근마켓의 경우는 지금 뭐만 수집하고 있냐면 전화번호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데이터를 수집할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안 한 게 수익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뛰어들어서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칼럼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그 과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이 쟁점은 조금 마이너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요한 쟁점이긴 하지만 다른 그런 플랫폼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쟁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이 공유경제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당근마켓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 형태로 지금 잘 이용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만 해도 에어비앤비랑 우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 2018년, 19년부터 점점 제재를 많이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의 아니면 우리나라 어떤 국가의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공유경제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약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나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민들은 창조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창조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확산된다 그러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규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걸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에 관한 적절한 규제를 빨리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돼 갖고 안정적인 형태의 그 공유경제 플랫폼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규율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규제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을 보고 이제 주로 규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 대정부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면 타다였습니다. 타다를 통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한번 완화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다는 가짜 공유경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택시 기사를 다른 형태라고 얘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불법 판정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제 그 당근마켓이 그때 있었고 당근마켓을 기초로 해서 규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타다를 이제 대표적인 모델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쉽게도 규제 완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쟁조정위원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당근마켓에 이제 사기당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경찰서로 바로 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소비자 또는 이제 그냥 소비자와 판매자의 어떤 그 구획이 모호해지는 이제 플랫폼 경우에는 그냥 사용자, 이용자들 간의 어떤 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기존에 있었던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되는 분명히 분쟁 조정이나 뭐 이렇게 소비자 보호하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특히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원회들이나 아니면은 그 기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더 파편화되어 있고 더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떠한 소위 말하는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더라는가, 아니면 시장 실패 시 어떤 이용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 좀 플랫폼 자체나 아니면 정부 자체에서 이 기존에 시행되어 왔었던 어떤 규제 관리 감독 당국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그것을 알고 활용하고 그 분쟁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단순하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아니라 좀 그럴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획이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 방식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그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그런 분쟁 해결 방식, 정식의 분쟁 해결 방식은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 가는 건데, 주로 이제 그 개인들 간의 분쟁을 보면 한 5만 원짜리고 거기 손해가 한 3천 원 일어났는데 3천 원짜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법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은 상했고 그 기분 상한 거는 반드시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또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이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해서 대체적 분쟁 해결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 사이의 협상입니다. 논의를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손해가 이제 이런 물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줄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상대방이 이제 하는 대답을 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재입니다. 근데 중재는 보통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는 플랫폼이 이제 중개를 했기 때문에 플랫폼이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근마켓을 보시면 당근마켓이 그 당근마켓 안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신고 버튼을 누르면 그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논의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중재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낸 중재안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제 더 객관적인 그런 제3자가 이제 개입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 규정에서 아예 이제 그런 분쟁 해결 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개인들한테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서 쉽게 이제 그 분쟁을 그곳에 가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서 이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니까 그 다양한 방식의 해결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알리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분쟁이 쉽게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그 우버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우버가 단순히 중개 시스템이 아니라 운송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들과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올바른 공유경제 도입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 운송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그런 국민들의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이나 허가를 이제 받고 그 사업자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의 판결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자유업이 아니라 그 국가의 해당 국가에서 그거를 어떻게 규율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별도로 이제 규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도 이제 미국, 그다음에 우리 네덜란드, 독일을 봤듯이 각 나라별로 운송업을 그 규율하는 형태가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 거기 운송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그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제 결정을 해라. 그런 의미의 이제 판결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은 뭐냐면, 현재 그 사업자만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간헐적으로 그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예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택시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걸 제공하게 되면 택시 업계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업체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허가해 주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를 상당히 사들이고 소각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합니다. 왜냐면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별도의 그 허가를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여유가 이제 생긴다.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서울에 호텔이 부족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민박업도 존재하지만 그 개인들이 이제 자기 아파트에 남아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빌려줄 수 있도록 이제 예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플랫폼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법 말고 소비자법 말고 이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문제는 이제 공유경제 산업 자체에 기존의 사업자들이 많이 이제 혼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들이 그 기존의 법률로 규제되던 것들을 피해서 조금 더 완화된 규정으로서 자신들의 영리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률을 회피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또 기본적인 공유경제의 취지가 상당히 이제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질 텐데, 그거를 좀 어떻게 구분하고 또는 뭐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그럴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졌었거든요. 지금 플랫폼 경제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자신들은 새로운 모델이고 그 창조적 혁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법은 자기네들에게 적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게 진정한 혁신이냐, 아니면 법 규제 회피 목적의 그냥 슬로건이냐, 그것을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다 같은 경우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슬로건에 불과했는데, 규제 당국은 그것을 진정한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제 실패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듣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제대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그에 맞춰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창조적 혁신이냐, 아니면 가짜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공유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반드시 요즘 사회에서는 플랫폼 생성이 뒤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자본의 비중이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어떤 공유경제 플랫폼화된 기업이랑 소비자 간에 이제 부의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가 들었었는데, 그러면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 시스템의 어떤 대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집중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의 공급자가 늘어나면 소비자도 늘어나고, 또 소비자가 늘어나면 또 공급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은 집중화 현상이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제 부의 축적의 현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유 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의 플랫폼의 경우는 보시면 그래도 그 기업들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이제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그 거래를 중개하고 그 유효 자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이 조금 더 적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적 그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그 협력적 소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를 이제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존의 다른 플랫폼과는 좀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뭐 이제 우버 같은 게 다시 한국에 도입이 되려 그러면은 그만큼의 어떤 그 공백이나 그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혹시 지금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었어요. 뭐 밤에 택시 안 잡힌다, 택시 기사들이 다 배달 뛰시느라고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근데 또 막상 생각해 봤었을 때 저는 원래 우버가 우리나라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택시 값이 너무 싸서 가격 경쟁이 안 될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전제를 해보고 그냥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다면은 지금 택시 기사 공급이 부족한 만큼 택시 가격을 올리고 그런다면은, 근데 과연 그러면은 우버 모델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안착할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모델인지.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지선에서 여러 가지 경기도 지사 공약들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참 잘 되어 있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말씀해주신 독일에서 카풀을 해야지 이제 또 다른 도시로 넘어갈 때는 그나마 이 카풀 제도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뭐 이거는 법 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그럼 과연 우버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문화나 그런 기반을 가진 환경을 지켜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 영역이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그 운송 수단의 경우는 가격 통제가 엄격합니다. 자주 잘 안 올려줍니다.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이제 그 택시 요금을 결정하는데요. 왜 이제 그같이 이제 제한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운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약간 전제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버스나 택시가 별로 없었잖아요, 서울에. 그래서 좀 그 택시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발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하철도 촘촘히 박혀져 있고, 그리고 버스도 촘촘히 있습니다. 마을 버스, 뭐 긴거리 버스, 그다음에 원거리 버스 수단도 제공되고 있고, 또 따릉이도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택시 대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줄일 수도 있고, 만약 줄인다 그러면 이제 고급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단기 임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들이 있어서 택시 대수를 줄일 수만 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급화가 일어날 수 있고, 고급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가격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양한 택시 말고 다른 서비스가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택시 면허가 많이 발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소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제 그거를 없애려 그러면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1억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짜리를 이제 서울시에서 사들여 갖고 없애고,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들의 그런 권리, 특권을 그런 보장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운송과 관련된 전체적인 그 체계를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허용한다 그러면 택시 업계는 다시 반발이 일어날 거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 시장경제 소비자 사회의 참신한 대안이라는 이제 목적을 갖고 공유경제와 구독경제도 이제 같이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경제학 이쪽으로 좀 공부해 본 결과 구독 경제가 공유 경제보다는 조금 더 사업성이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경제적이나 법률적 이런 시각에서 향후 구독 경제와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경제도 이제 최근에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 이게 이 말을 이제 구독 경제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옛날부터 우리한테 있는 모델입니다. 뭐냐면 생각해 보시면 매일 그 우유를 이제 배달시킨다 아니면 신문을 배달시킨다. 그게 바로 구독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적 계약 관계가 이제 맺어진 상태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구독 경제인데 그것이 이제 발달한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게 예외적인 현상이었고 대부분 일회적 구매가 이제 모델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계속적 계약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일상화된다. 그것이 이제 구독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구독 경제가 왜 더 효율적으로 보이냐면 구독 경제는 당연히 그 자유시장 경제의 일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와 가격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냥 자본주의적 모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우리 공유 경제는 그게 아니라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눔의 경제입니다. 같이 나눠서 이제 소비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이제 강조된 모델이 아니라 협력적인 그런 사고, 같이 나눔의 사고, 아니면 지역 기반의 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찾는 겁니다. 거기서 그 활동하는 플레이들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 다른 가치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모델을 이제 연구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효율성만이 우리 사회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의 그 질문을 통해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을 거의 다 질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워낙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재밌는 그런 대화 내용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유경제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유경제는 절대로 자본주의적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이 아니라 그 대안으로 나와서 저희가 좀 더 따뜻한 사회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따뜻한 사회가 일부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신생아 용품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좋은 용품을 많이 사서 이제 쓰고 싶은데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당근마켓이라는 공유경제 플랫폼이 형성되면서 싸게 거기 통해서 구입하고 또 다시 그 비슷한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들 사이에 이제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 그런 관념이 생기면서 좀 더 깨끗하게 물건을 사용하고 다시 파는 그런 따뜻한 그런 소비 문화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건 쓰다가 버리면 되기 때문에 대충 쓰다가 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재판매할 수 있다라는 따뜻한 문화가 형성되면서 물건을 아끼고 그리고 다시 팔고 그렇지만 부담 없이 또 사고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